커는 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님. 아, 네. 소개 방식이 바뀌었나요? 네, 갑자기. 이현정 앵커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 민동기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광고에 왕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무슨 시상식 같네요. 연말 시상식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우리 저 이현정 앵커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네. 소개해드리는 그동안은 뭐 소개도 없이 바로 아, 너무 잘하시는 어느 분들이요. 날은 소개도 없이 바로 먹었어. 바로 먹었어. 이게 더 중요해가지고. 예. 그랬었는데 자 오늘은 좀 사람답게 저희가 소개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광고부터 아유 오늘 뭐겠습니까 이게 네. 착한 향이. 조금입니다. 아우 향이 정말. 그죠? 네. 아유, 아우 그래요. 너무 이것만 하고 싶어요. 우리 저 이현정 앵커님이 이제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 네. 아니 형님도 부산 출신 아닌가? 그렇죠. 어렸을 때 부산에 좀 있었죠. 아, 음. 어느 쪽? 동네 쪽입니다. 아, 좀 부촌 쪽이시네요. 네. 동네만 그렇고요. 예. 동네라는 동네만 그렇고요. 음. 부자 이런 쪽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 저 네. 이현정 앵커는 어디예요? 전 부산역에 이렇게 딱 내리면 정면에 왜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예. 초랑. 예, 제일 높은 데가 저희 집입니다. 달동네 사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전에 네. 그 삼복도로에서 버스가 다닐 때 이렇게 음. 올라갈 때 거의 한 60도에서 70도 각도로 버스가 올라가거든요. 그 그거를 그 과장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60도면 한 이 정도? 거의 원래 저거를-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어. 정말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거기는 이제 많이 걸어 다니기도 했었는데 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건 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 네, 뭐 이렇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자랐어요. 초량동이 동구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 아, 저 그러네. 네. 부산 동구. 그렇습니다. 예, 어. 저 중학교 1학년 때 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기서 당선이 되셨죠. 네. 그래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설하시던 것도 기억이 나요. 네. 네. 그래요. 그때 통일민주당 후보로 나오셨고. 네, 그렇죠. 아이고, 갑자기 또 그 동네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가 이제 그 부산역이 있는 동네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은 높은 곳에 산 바로 밑에. 예, 그래요. 고층이라고 해주시죠. 고층. 네. 남들이 보면 이제 펜트하우스인 줄 알지만 네. 그래요. 아니 부산은 고층. 다 말 그대로 산입니다. 산이 네. 너무 많아요. 아. 예, 평지가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 강서구나 저쪽으로 가야 이제 평지가 나오지. 이거 뭐 시내 중심가 거기는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67도, 70도. 그리고 되게 대학들이 그렇게 저기 언덕에 와 있어요. 언덕이 많았어요. 맞아요. 아, 그죠? 고신대도 그랬고 제가 알기로 고신대. 부산대도 그래서 부산대. 네, 부산. 그렇죠. 최악은 동의대였습니다. 형님 동서대 앞에서 명함 못 내요. 아, 그래요? 동서대 가보셨죠? 아니 좀 못 가봤어요. 동서대 한번 가봐야 돼. 그 장재원 학교. 아, 네네. 이거는 거의 제가 그 직접 가본 학교 중에서는 음. 정말 동의대가 최고였거든요. 동의대는 거기 명함을 못 내민답니다. 명함을 못 냅니다. 그래요? 동서대가 나타. 전경들이 동의대 학생들이 그 데모하지 않습니까? 네. 전경들이 거기 안 갈라 그랬어요. 너무 높아서 아니 위에서 활병을 던지면은 막을 수가 없어. 그래요. 전략적 요충 시대. 네. 근데 그 동서대가 더합니까? 그래요. 동서대. 네. 부산 외국어대라고 거기도 그렇죠. 예, 거기도 있었고. 부산대. 네. 그나마 경성대도 언덕인데 거기도. 거기는 거의 평지에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경성대 참 제가 아는 분들이 한 서너 명 있는데 다 여성이었고 네네. 미인이시고. 아름다웠습니다. 왜 네. 경성대는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연극 영화과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연영과가 있었어요. 아니 연영과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아니었는데 신학과도 있었고 예. 그 경성대가 연영과로 원체 유명해가지고. 오, 예, 그래서 그래요. 미인들이 거기 많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다 그래요? 남의 아, 학교 네. 앞에 가가지고. 그래요? 아, 그때 보신 겁니까? 남의 학교 앞에 가서. 아니죠.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예, 예. 네. 그래요. 직장 생활을 제가 창원에서 했어요. 어. 창원. 예. 그럼 창원에서 경성대까지. 부산까지 간 겁니까? 대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왜 거기 가서? 아니야. 일을 해야죠. 일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더니까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대학생들을 뭐 아닙니다. 네. 전혀 안 했어요. 예, 그건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저 데이비드 가레님도 부산은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산을 탑니다. 맞아요. 운전하시는 그렇군요. 분들은 이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갖고 그래서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예. 부산에서 네. 한 1년 운전하면 서울에서 10년 운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부산 면허는 알아줍니다. 네. 그 차를 가지고 부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죽순이다. 거칠기 이를 데 없더군요. 네. 난 그것도 제일 그 신공이 네. 그 동서고가도로인가요? 네, 네. 동서고가도로에서 동전을 던지는데 네. 이렇게 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운전석에서 비스듬하게 던지는데
다 들어갑니다. 허물선을 그리면 이렇게. 야, 대단해. 이거는 부산은 야도가 맞아요. 야구의 도시. 네네. 아, 이 기본적으로 이 시민들조차도 아 이거 톡 들어가는데 와 이건 진짜 뭐 야도예요 야도. 아,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군요. 너무 네. 재밌네요. 예. 자 그래요. 부산에서 버스 타면은 놀이동산 안 가도 된다. 그래요. 온 동네가 네. 놀이동산인 부산이었습니다. 네. 예. 자 쭈꾸미 얘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게 아닌데 그죠? 최근에 구매 후기 왜 이렇게 길어요 구매 후기가? 구매 오기. 아, 네. 구매 후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의 간증 비슷하게 구매 후기를 남기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정성이 담긴 선물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쇼핑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에 이질 1택배는 생활의 기본이 됐습니다. 특히 먹거리 쇼핑은 맛은 기본이고 배송 또한 빨라서 택배가 오면 오늘 또 왔네 하면서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김용민닷컴의 착한 쭈꾸미 배송은 달랐습니다. 그날 먹거리 배송만 각각 다른 3개의 업체에서 왔는데 물론 세 곳 모두 김용민닷컴 제품. 네. 뻥 같습니다. 요즘에 김용민닷컴 매출이 네. 예전 같지 안 않습니까? 좋아요. 예전 아, 같잖아요. 예. 무슨 세 곳 모두 김용민닷컴 제품이야. 근데 내가 이거 보고 좋아할 줄 알아? 네. 앞으로 2가지만 사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님 농담이고 자 그중에 착한 쭈꾸미 배송 상태 먼저 박스를 열면 알맞은 테이프 접착량으로 테이프 접착 제거가 수월해서 아. 쉽게 내용물 확인할 수 있고 이거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네. 내용물 디테일이죠. 내용물 사이사이에는 꼼꼼하게 아이스를 넣어주셨고 혹시 음식물이 나올까봐 음식물 포장에 비닐팩을 살짝 둘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과포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스티로폼과 아이스는 다른 생협에 보내져서 소독 후 다시 사용하고 있으니 과포장도 아닐 것입니다. 아 좋아요 이분이. 박스가 이만큼 하는데 쭈꾸미가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네. 요만큼. 예. 네, 그렇지 포장을 않습니다. 꼼꼼하게 그렇지 않아요. 해줘가지고. 네. 우리는 그게 불량한 그런 양심의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자, 고마운 마음에 회사에 전화까지 드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회사 관계자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네요.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 날 착한 쭈꾸미의 매운맛과 순한 맛에 양배추, 깻잎, 양파에 착한 보쌈을 데쳐서 아이고. 볶아서 착한 쭈꾸미 덮밥과 술안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쭈삼이군요, 쭈삼. 네. 역시 맛있습니다. 특히 그 쭈꾸미가 토실하고 양이 많고 맛있습니다. 네, 착한 쭈꾸미는 시골 어머님이 서울 자식에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내주시는 따뜻하고 고마움이 깃든 선물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 착한 쭈꾸미는 착한 쭈꾸미 원물에다가 착한 특제 소스를 더한 뒤 정말 착한 가공으로 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장점입니다. 쉽지 않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숙한 쭈꾸미로 뭔가 되게 가공해서 쭈꾸미가 자숙까지. 제게 글을 알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성찰하는 쭈꾸미입니다. 성찰하는 쭈꾸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숙한 쭈꾸미로 가공해서 쭈꾸미 특유의 육즙을 잡아서 조리할 때 쭈꾸미가 쪼그라들거나 물이 생기지 않아서 쫄깃탱글한 쭈꾸미의 진정한 식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착합니다. 착한 쭈꾸미를 자연 해동한 다음에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2분에서 3분만 볶아주면 완성됩니다. 물론 착한 쭈꾸미의 완성은 착한 맛과 더불어 착한 가격에 있습니다. 자, 단언컨대 어디서도 이런 가격에 이런 퀄리티를 맛볼 수가 없어요. 가격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팩 350g에 7,900원, 세 팩에는 2,300원. 아니, 그리고- 2,300원이라니. 우리 적응을 끝내셨습니다. 하려고. 드디어. 망하게 2,300원. 네. 네, 적응이 끝났습니다. 네. 세 팩에 23,000원. 23,000원. 네, 3% 추가 할인이고요. 네. 5팩을 사시면 9% 추가 할인을 해서 36,0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7팩을 사시면 12% 무려. 추가 할인에 오. 네. 48,000원. 아하. 이거 저 7팩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 네. 금방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냉동이니까 또 길지 않습니까? 이거 그쵸. 많이 사면은 혹시 남겨서 이거 나중에 처치곤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 하덜덜 마세요. 네, 그래요. 자 냉동으로 장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요. 너무 맛있어서 네. 뭐 보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미 뱃속에 다 보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재구매할 것이 확실합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 착한 쭈꾸미를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그래 한번 먹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먹을까요? 네. 아 이게 아이고. 일일 1접시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응? 와, 이거 떡볶이 같아요. 응? 아, 이거 쭈꾸미가 이렇게 토실토실하네요. 이게 재료가 진짜 통통합니다. 네. 소스에 음. 재료가 이제 완전히 묻혀버리는 그게 없어. 이 김용민닷컴은 그게 좋아. 이게 순한 맛입니까? 순하네요. 순하네. 아까 냄새는 너무 매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괜찮을까 했는데 그렇게 맵진 않네요. 네, 사실. 안 매워요. 떡볶이 살이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떡볶이에? 떡국떡 같은 거 조금 예.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음. 떡살이. 그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음. 이렇게 아까 막 여러 팩 사시면 네. 국수랑 해서 비빔국수 아이고,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그래요. 소면 네. 삶아가지고. 소면이 짱이죠. 네. 그리고 파스타도 약간 크림 소스랑 같이 매운 거 넣어서 먹으면 이거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오 파스타까지. 네. 옛날에 횟집에 가면 그 안하고라고 하잖아요. 안하고, 그 돌린 안하고. 탈수기 따로 있었잖아요. 맛있어요. 애들이 먹어도 고학년 정도 그럼. 먹을 수 있을 것 이 같아요. 정도? 그렇게 맵진 않아요. 굉장히 매울 것 안 같죠? 매워요. 아니에요, 안 매워 지금 이거. 색깔은 진짜 빨간데. 네, 빨간데 빨간에 비해서 그렇게 맵진 않은 것 같아요. 레드웨어님이 이게 소면보다는 쫄면이 식감에 맞는다고. 어. 쭈꾸미랑은 이게 아, 그래요? 굉장히 그러게요.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토착 외국 폭파님이 음. 매운지 아닌지 밝혀달라고. 안 매워, 안 매워. 안 맵습니다. 네, 진짜 안 맵습니다. 나는 매우면은 매운 거 먹으면은 빨국질을 합니다. 네. 빨국질 전혀 안 나와요. 전 땀나요. 그쵸? 네. 근데 매운 거 참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 매운 걸 참아? 땡초를 그냥 아예.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냉동된 땡초 항상씩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잘 주세요? 네? 잘 주세요. 아니 매운 저 거? 말고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이.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음식에 들어요. 라면, 칼국수, 아이고. 떡국, 황태해장국부터 이렇게 다 조금씩.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네. 자취는 못 끓이고 그걸 이렇게 다 얼려서 조그맣게 했다가 무슨 스프 넣듯이 어이구. 알약 넣듯이. 와, 매운 거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진짜 네. 아니 그게 그 땡초를 거의 그 땅콩처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헐. 응?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게 예전에 그 가수 중에 김씨라고 있대 김씨. 네. 네. 그건 매운 거를 막 무한대로 먹어요. 또 이제 조금은 매운 게 제 맛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매운맛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운맛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이고. 네. 정선태 교수님, 내 존경하는 우리 정선태 교수님도 여기 김용민닷컴에서 쭈꾸미를 그렇게 그냥 많이 아, 진짜요? 구매를 해주세요. 예. 아, 근데 이게 냉동 같지 않고 생물 같아요. 아 진짜 네. 생각 못했어요. 냉동이라고. 네. 얼렸다 해동한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그렇죠. 그 꿈틀거리네 보니까. 이거 아, 그러니까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리하시는 분이 누군지 진짜 하나도 안 탔네요. 이 양념은 100% 뜨거운 걸 잘못하면 다 타는데. 엄미해, 엄미해. 엄미애 씨. 아까 어떤 분이 가리봉의 백종원이라고. 아, 정말. 이 동네가 가리봉봉이었거든요. 네.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딱 시원해지는 그렇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맛있네요. 야, 훌륭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니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자, 환원 라이트 클럽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현경 네. 앵커께서 준비하신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뭐 제가 특별히 준비했다기보다는 제 경험담을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종편에서 한 5년 정도 방송을 시사 프로그램을 매일 프로그램을 진행을 채널 하면서 A에서 했어요. 네. 채널 A. 아, 네. 예. 거기 진행을 하면서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쨌든 뉴스에서 북한 관련 보도를 이제 하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잖아요. 그렇지.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리고 사실은 국가정보원이나 특정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자세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의 근거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김여정과 관련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 첫 번째는 제가 최근까지도
이전에 북한과 직접 대면 협상을 하셨던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북측하고 이제 정부 대표로.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미래까지도 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였는데 첫 번째는 우선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 있잖아요. 뭐 사실 북한 쪽에 사용한 단어가 좀 약간 그렇죠. 억센 측면들도 있고 네. 사용한 단어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면 늘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또 그러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김정은 위중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선 아주 북한의 핵심 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미국 정부에서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늘 곤란을 겪는 부분이다. 그렇지. 이제 그러한 정보를 얻을 때가 쉽지 않고 정보 자산만으로는 내부의 은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고 북한 내부의 그쵸. 보도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 내 저기 탈북자들한테 들었는데 평양 출신과 비평양 출신들 네. 그들의 정보 접근성 자체가 다르대.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함경도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함경도하고 평양하고 얼마나 멉니까? 산나라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강원도라고 다 같은 강원도가 아니야. 삼척하고 철원, 서울 부산 거리만큼 멀어요. 네. 마찬가지로 함경도에서 평양은 어마어마한 거리야. 근데 그러니까 차라리 중국이 더 가까워. 평양. 그렇죠. 어찌 보면은. 근데 이제 평양에서 특히 권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안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함경도 출신 탈북자가 얘기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있을 수 거예요. 없다. 네.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만 더. 워싱턴에 누군가 기자가 살고 있었는데 LA에서 폭동이 발생했어. LA 폭동 소식을 워싱턴에서 전화로 해설을 해주는데 뭐 알면 뭘 알겠어. 자기도 또 언론 보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미국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리포트를 한 경우가 있었다고. 네.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평양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권부나 권좌의 내용을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아주 은밀하고 내밀한 얘기여서 미국 정부에서도 그 정보를 알기가 어려운데 어려워. 사실은 북한에 살았다는 경험을 얘기하신 탈북자들 얘기는 전 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들으실 때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평가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난 싶었어요. 그래서 지성우가 뭐 꽃제비 출신이라면서 꽃제비 출신이 뭐 무슨 저기 우습게 봐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양반이 어떻게 그 평양 본부에서 벌어진 일을 알아? 어떻게 모르죠. 99%그 김정은이 뭐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 지가? 내가 더 잘 알겠네. 본인이 그걸 알 정도면은 이미 발표가 난 이유. 그러겠지. 예, 이건 그 말씀이 아주 너무 적절해. 예, 그리고 이미 이제 평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너무 분명해서 그게 정보 접근이 좀 어렵다라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미국에서 그 많은 정보 자산을 동원해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그 권부 안에 있는 내부의 얘기들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그래서 보도를 보실 때 합리적으로 뭐 예를 들어 산팔로스 같은 위성 사진을 찍어서 무언가를 파악했다 그러면 팩트에 가까울 수 있으나 네. 누군가의 전원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뭐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있을 때 그 지금의 김경희와 똑같은 위치를 차지했던 김여정과 똑같은 위치를 찾는 김경희 사망설이 있었어요. 보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그렇지. 장성택이 죽고 나서 네. 김경희도 위험하다, 쓰러졌다 온갖 보도를 그렇죠. 사실은 종편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의 근원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북한 내부와도 통신이 통하는 탈북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보를 이제 받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크로스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원래도 얻기가 어려운 정보이다 보니까 한쪽의 정보가 취합이 되면 그냥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누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아, 좋아요. 깔끔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거기서 방송하면서 되게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언론이었어요. 일본 언론. 우리가 그 되게 쉽게 생각 안 하시는데 네. 사실 그 북한 관련 보도가 미국만큼 많이 나오는 곳이 일본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일본 정부 내에서도 북한과 우리 관계가 원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부 언론에서 나오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사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이름이
처음엔 김정은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네. 했었고 네. 그 내부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요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네. 이렇게 보도가 돼서 책으로 여러 권 나오고 미국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네, 팔렸대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북자들이 있으니까 북한 내부의 정보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관심을 많이 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나오는데 일본 언론의 보도는 조금 절반을 좀 깎고 들으시는 것도 아 그래요. 예. 일본은 북한이 망하길 바라는 동네고 아니 망하길 바란다기보다는 남북한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기를 바래요. 그렇죠. 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저 대북 전단 살포 배후에 일본 자금이 있다 이런 소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본 언론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우리보다는 북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좀 더 어렵잖아요. 일본이. 그렇지, 예. 그리고 자국의 문제도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국내 보도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틀린 오보가 굉장히 많았던 그렇지. 경험이 제가 있어요. 방송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나온 뉴스를 그냥 전하기는 하는데 이후에 되게 후회했던 게 그때 약간 경쟁적으로 북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안보에 불안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 왜 저래라고 했는데 양쪽에서 보도가 계속 이제 경쟁적으로 나오니까 어디다 포커싱을 두느냐의 문제잖아요. 진위 확인 같은 게 잘 안 되는 뭐 어떻게 지역이다 보니까. 한데 팩트 체크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약간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서 더 위험한 것처럼 방송하게 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북한 체제가 김정은의 건강 상황에 따라서 뭐 흥하고 망하고 뭐 흥한다기보다는 뭐 망한다 뭐 엄청난 뭐 그 뭐랄까요 그 내란의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막 뭐 구슬을 하듯이 그렇게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자고. 한국 전쟁 이후 70년 동안 버텨왔던 온갖 형태의 그 이 경제 봉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돼 왔던 정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도자 한 명의 안위로 나라가 망하고 뭐 이렇게 그럴 시스템이 아니라고. 일단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문정인 특보가 음. 최근에 뭐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음. 그 대북 정보 관련한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정인 특보가 거의 단언하다시피 하나 확실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권력 내부 동향 어떤 세밀한 그런 동향 네. 같은 거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를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거는 대한민국 국정원이다. 아. 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 설명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감청이나 아니면 테크닉한 면으로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건 우리가 최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인공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이제 자산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국에 바라는 정보 중에 하나가 그 휴민트 정보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일본 언론을 이제 체크하실 때 그런 부분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내 뉴스에서 이제 일본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실 때는 좀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다시 언론에 나오면요.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러시겠지만 다 맞다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일본 언론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일본 말씀. 언론은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믿을 수 없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 그리고 그 정치가 엉망이면은 그 정치의 수준이 언론의 수준이야. 그 나라에. 그 일본의 자민당이 지금 반세기가 뭡니까? 70년 동안에 잠깐 잠깐 민주당한테 권력을 넘겨줬을 뿐이지 늘 자민당이 집권을 해왔던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민당에는 우리로 말하자면은 그 나경원도 있고 심상정도 있다 그 당에. 그냥 정치를 하려면 자민당 가서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나머지는 그냥 뭐 친목회 동호회 이런 차원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자민당으로 가야 된다. 네. 뭐 그런 인식들이 너무 강하게 뿌리 내려 가지고 이런 정치 구조 속에서 좋은 언론이 나온다는 거는 그건 정말 뭐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 거죠. 네. 그리고 탈북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수했다고 느꼈던 게 북한 내부의 생활상 같은 경우는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제가 기억났던 게 짜장면 얘기였는데
짜장면을 만들 때 북한에서 요리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춘장을 많이 쓰는데 뭐 북한 내부에서는 좀 뭐 된장 같은 걸 섞어서 쓰기도 한다. 뭐 그런 거는 직접 경험하신 내용이니까 특히 뭐 크게 틀릴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 제가 그랬던 게 오신 지가 한 20년쯤 되신 분이 현재의 북한 상황에 대해서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 그렇지.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들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들어요. 왜냐하면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정보가 틀리는 경우가 종종 이게 발생했다는 교회 거예요. 간증하고 많이 비슷해요. 교회 간증. 처음에 교회 간증 가서 신앙 간증을 한단 말이야. 자기 이제 신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 얘기할 때 처음에는 좀 밋밋하지. 근데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네. 그러면 또 이제 그걸 갖고 다음 간증할 때는 이야기를 또 이제 부풀려요. 그래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네. 좀 더 그 뭐랄까요, 그 리얼리티하게. MSG를 마구 치죠. 그렇지, 엄청나게 쳐 나중에는. 그 내가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의 신앙 간증을 80년대 테이블 구해가지고 들었는데 네. 밋밋해. 그 최근 거 들었는데 와 이건 뭐 완전히 스펙타클해요. 버라이어티 예능? 완전히 엄청나게 그 살이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등장인물도 달라지고 같은 사건인데 등장인물이 달라. 오. 예. 네. 이게 또 사실 교회의 그 문화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른바 은혜를 받고 그러면 좋은 거지. 뭐 그쵸. 좀 사실을 틀리게 얘기한들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이런다고.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야. 딱 가서 얘기했는데 뭐 김정은은 어떻게 살까요? 그럼 어떻게 알아 지들이.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PD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도 막 있는 사실이냐. 심지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이른바 광수대 북한에서 파견된 네. 뭐 무슨 군인들이 가가지고 뭐 5.18 그 광주 항쟁을 막 거기에 뭐 개입을 해가지고 그랬다. 완전 뻥 아닙니까? 그것도 막 그럴듯하게 또 말을 지어내가지고 나가서 방송하다가 사달이 난 거 사달이 아니에요? 났죠. 탈북민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도 그런 그-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런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운동에 산다고 청와대 내부 동향을 잘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부산 사는 사람도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야 넌 날마다 저기 그 광안리 가고 해운대 가서 아유, 죽겠다 아유, 했더니 그럴 리가요. 그러더니 야 난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닷가에 가지 않았다. 부산 살면서. 저도 뭐 한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아니 제가 아니 보이지 않아요? 그 옥상층에서? 보이죠. 그게 안 가죠. 아 가진 않았다. 보이니까. 제가 진짜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이제 부산 살았잖아요. 서울에서 친척이 와요. 그러면 야 용두산 공원 가자고. 나는 용두산 공원에 가본 적이 없어 부산 살면서. 비둘기 너무 많고. 그래서 네. 왜 용두산 공원이냐면 해운대 아니면 용두산 공원이었대요. 외지에서 아. 오신 분들은 그쵸, 부산 가면. 맞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서울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산 가자 그러거든요. 그쵸. 근데 제 친척은 서울에 살면서 남산에 가본 적이 없어.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네. 63 빌딩의 그 수족관 다 간 줄 알잖아. 안 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한 보도를 보실 때 이제 탈북하신 지 한 20년쯤 되면 물론 요즘에 휴대전화가 북한 내부에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 정도로만 어쨌든 권력의 뭐랄까요 그 돌아가는 동향 같은 거는 비슷할 테니까 이제 그런 추정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탈북자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방송에 잘 못 나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 국가정보원에서 네. 관리를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언론에 나가는 것이 그렇죠.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 제가 아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탈북자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오신 지 조금 되신 분들하고요. 최근에 온 친구들 생각이 좀 달라요. 오.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쉽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온 친구들은 조금 이제 이전에는 지금도 뭐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온 분들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는 아이들의 공부나 좀 더 나은 일을 위해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태영공사 같은 경우도
교육 문제가 되게 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태영호. 그런 경우처럼 실제로 내 아들의 미래 때문에 내가 거기서 먹고 살만해도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뭐 거기서 범죄 저질러 가지고 남한으로 오신 건 아니고. 그건 제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왜 탈북자분들 하면 사선을 넘어왔으니까 안타깝고 쓰린 마음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여러 탈북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 오래 있다가 온 탈북자 친구들은 우선 북한 어투가 거의 없어요. 거기서 이제 8살 뭐부터 한 10몇 살까지 있다 보니까 H.O.T부터 잭스키스 아이들까지 싹 다 외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리는 수준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오신 뭐 말하자면 탈북 1세대 분들하고 최근에 들어온 청소년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아니, 요즘에 놀란 게 남한에서 돈 벌어가지고 북으로 송금한다는 거야.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대. 가능합니까? 가능하대. 네, 뭐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도 아니 좀 뭐 우회로를 통해서. 다는 못 들어간대요. 그렇지. 네, 한 80%는 누락이 되고 중간중간에 한 20% 정도는 간다는 얘기 저도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점점 그런 현상은 더 그 강화될 것이고 이제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체제가 이렇게 보장해줘야 얻는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제 자유롭게 내가 저기 묘양산 가서 살겠다 하면은 가서 살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죠. 저기 용두산 쪽 가서 살겠다. 반대세.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탈북 1세대 전화 통화도 안 돼요. 전화 통화. 아, 예. 뭐 그런 얘기 저도 들었고 사실 고난의 행군 때 내려오신 분들하고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와서도 정착을 잘해서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을 정말 잘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언어 때문에 여기 정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래어를 되게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언론이나 신문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아주 선명하고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언론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양한 대북 정보나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좀 차단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이 보실 때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아니 그 생각하실 저기 뭐 필요가 있어요. 이만감인가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프로 보면은 막 북한 사회의 아주 극단적인 모습만 막 설명을 하는데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 근데 그분들 얘기가 극단적인 얘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PD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방송에서 뭐 자극적인 그럼요. 표현이 되니까. 아니 그게 남북 화해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월북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북한 TV에 나가가지고 남한 사회에 감추고 싶은 면들 이런 것들을 막 들춰내면은 뭐 아주 물란하기 짝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을 다 광고합니다. 예, 뭐 네. 이런다든지 예. 그런 일은 저 방송에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북한 사회 모순이 왜 없겠어? 단점이 왜 없겠어? 그걸 자꾸 들춰내가지고 북한은 미개한 사회, 북한은 열등한 사회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낙인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일을 왜 방송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은 사회 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남북이 서로 뭐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 종편들의 이른바 그 탈북자들을 모여놓고 이제 떼토크라는 방식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탈북자분들을 통해서 북한의 새로운 정보들과 좀 굉장히 문화 차이가 많다는 거, 뭐 이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긴 했었는데 그 안보와 관련된 정보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앞날과 관련된 정보를 판단할 때 사실 그 중립적인 입장들이 인기가 없어요. 방송할 때. 그렇긴 합니다만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제 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싶었어요. 좋습니다. 예, 그래요. 북한 사회 이제 뭐 다시 또 갈등이 재현됐다고는 하지만 언젠가 또 우리 다시 손잡고 화해 협력을 얘기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네네. 우리 저 이현정 앵커가 어떤 분이냐? 또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저기 채널 R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분 저 보수 아니야 이런 분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MBC부터 아주 개념 방송인이었다. 원조 MBC에 있었다고. 네. 원조 MBC. 원조 MBC라는 곳도 있습니까? 원조. 네. 원조 MBC. 네, 뭐 하여튼 이제
제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방송에서 방송한 건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그냥 편승해서 방송을 사실 솔직히 했고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은 인기가 없어도 있는 건 있는 거대로 그리고 가능성은 가능성대로 얘기해야 된다. 뭐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그 우리 탈보하셨어요? 탈보.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탈보민이에요, 탈보민. 다음부터 자극적인 이야기 좀. 제가 채널 I에서 있었던 MSG 팍팍 쳐가면서 채널 I에서 있었던 만행을 맹비난을 하면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네, 그래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우리 이연경. 저는 뭐 집사님이라고들 부릅니다만은. 네. 우리 목사님 여기 나오시는 건 모른다. 목사님, 안돼 목사님도 필요합니다. 예. 건드리지 마 종교인은. 자, 그래요. 아, 네.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네, 저는 저번 주에 뭐 가장 화제가 됐던 법안이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아, 네. 네, 정청래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게 법안 사실상 이제 그 가장 좀 많이 좀 요구가 높았던 이른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된 법률, 정식 명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 네, 법률안이고요. 이 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를 이제 악의적 보도라고 규정을 하고, 인지하고도 보도한 거죠. 네네, 인지하고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네, 알고도 얘를 뭐 조져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보도를 한 경우, 이것을 이제 악의적 보도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지.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이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네. 이 3배가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도 뭐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정청래 의원도 마음 같아서는 3배가 아니라 300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근데 대체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3배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정청래 의원이 뭐 여기저기 그 다른 국가들의 법안을 좀 참고를 해서 발의를 하셨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논란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이게 3배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맞아요. 예, 피해액을 산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게 아마 가장 셌던 것이 그때 이제 SBS가 했던 그 찐빵 소녀. 그거는 정말 아주 네.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그건 저 제작자가 대가리 박아야 그러니까 돼요. 어떤 부부가 한 소녀를 그 노동 착취를 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그리고 거칠게 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는데 그걸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알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제작진이 그 취재 과정에서 입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보도를 좀 강행한 예. 좀 그런 경우였고 이걸로 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억 원인가? 네, 1억 원인가를 청구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언론의 이제 피해로 인한 가장 큰 그게 1억밖에 안 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1억이었는데 1억인가 2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최근에 이상호 선배는 1억 2천을 받았는데. 그럼 기록이 바뀌었군요. 선배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1억 아니 배상 왜 찐빵 소녀 그게 1억이면은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그 1억이 아니었나? 하여튼 그럼 배상을 받았어요, 그 금액을? 네, 그 부부가 이제 배상을 받았죠. 3억 원이었군요. 3억 원. 네. 그렇죠. 네. 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어쨌든 이제 3억 원을 이제 물었는데 이 3억 원의 이제 최대 3배라고 해도 이제 10억 원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찐빵 소녀에 좀 그 학대를 했다라고 의심을 받던 그 부부가 상당한 피해를 겪었거든요. 아이고, 그 뭐 재산 피해 정도입니까? 인격도 뭐. 네, 일하던 곳에서 완전히 이제 철수가 됐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사까지 가야 됐던 상황이 몰렸고, 워낙 비난 여론이 그때 거세가지고. 그랬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10억 원이 안 되는 한 9억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뭐 적은 것은 좀 분명한데, 근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그래도 조금 이전보다는 좀 이렇게 언론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이 법안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한 건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언론들이 이제 비판을 가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재갈을 물린다 이런 거죠. 비슷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제 중앙일보. 네. 중앙일보가 가장 이제 개거품을 들고 달려들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슈퍼여당의 입막기,
이런 제목의 보도를 하기도 했고 또 언론의 자유를 무시했다라든지 뭐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도 이 슈퍼 여당의 문제적 법안을 강행해도 이 막을 방법이 없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으로 당선됐으니까 이 문제적 법안을 발의를 하고 또 해도 이제 통과가 될 것이다. 이 여당을 견제할 수 없다라는 좀 이제 취지의 이제 보도를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하여튼 악의적 보도라는 기준이 그쵸.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정윤회 보도를 했는데 네. 이 정윤회 보도를 했는데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 정보권을 모두 자기들이 틀어쥐고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뭐 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갔다라고 하면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세계일보랑 이제 합의를 했지만 어쨌든 뭐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 삼성 반도체 문제. 네.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취재를 해오고 이제 보도를 했던 언론 매체와 이제 기자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삼성에서 이게 뭐 그 영업 비밀이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계속 저것은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소송으로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죠. 나는 별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언론들이 왜냐 고의성을 입증하는 거는요 그거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도한 언론이 악의적으로 분명히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라고 몰아갔다. 그 찐빵소녀처럼. 게다가 또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라고 거짓말로 몰고 가려 한 그런 정황이 있지 않는 한 그런 것이 없다면은 면책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언론의 여러 그 보도를 통해서 그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 뭐 이거는 잘못된 보도였다, 오보였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많이 걸겠죠. 근데 이 언론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을 수 있다라고 볼 만한 믿을 만한 정황만 있어도 그게 설령 사실이 아니라도 면책될 수 있어요. 그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대부분의 언론 판결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왔죠. 예. 언론이 뭐 작은 의혹이라도 있더라도 이것을 보도하는 게 뭐 어쨌든 면책에서 물론 이제 측면도 피곤하긴 하지. 뭐 나 같은 경우도 그 빤스 목사 일당들이 그냥 소소한 것까지 다 걸었어요, 심지어는. 예? 그래서 그냥 그 뭐까지 걸었냐면 지난번에 그 인터넷 신문인 평화나무가 책자를 냈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왜? 왜요? 출판업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업인데 네, 그렇지. 그래 종이 신문을 발행한다고. 그래서 종이신문 등록도 했거든. 네. 종이신문뿐만 아니라 공명선거를 위한 책자를 냈는데 아니 인터넷 신문이라도 책자를 낼 수 있지. 그럼요. 못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부터 그런 것까지 뭐 지들 눈에 뭐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걸었다고. 근데 가서 조사받는 거에 짐 빠집니다. 네. 결국 다 무죄로 드러나게 되겠지만은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할 수 없지 뭐. 그 상대방이 또 자기 어떤 권리를 위해서 행사하겠다는데 언론으로서 그 어떤 남을 비판하는 만큼 또 비판받을 그런 또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할 뭐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감내를 해야죠.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명백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오보만 갖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오보만 갖고도 뭐 3배 이상의 배상을 때릴 수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좀 우리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오보를 낼 수 있지. 그럼 낼 수 있어요. 하다 내더라도 보면. 그렇죠. 내더라도 이 사람이 뭐 반론을 들으려 했다든지 뭐 반론을 들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안 받아버려. 우리 아무개 신문은 아무개 그 반론을 듣기 위해 들으려고 했으나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면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반론을 듣지도 않고 상대방의 이 대한 비판 보도가 허위인 줄 알고 그렇게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걸 입증하는 건 쉽지 않고 그렇게 입증이 돼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앞으로는 더 이제 이런 주류 언론들이
그 기술적으로 피해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많이 개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가 뭐 바로잡겠습니다를 뭐 이면에 배치하겠다라고 한 것도 좀 이런 좀 분위기 흐름과 좀 무관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탈자만 바로 잡는 것 같은데? 뭘 바로잡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점도 있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다 쳐요. 이겼다. 근데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배상을 해주는데 액수가 정말 5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그것도 아주 잘 받은 경우인데 변호사 비용 주면 끝이죠. 그러면 남는 게 없어. 난 변호사 좋은 일만 해준 거야. 내가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법률가의 도움 없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희재 말고는 없을 거야. 변희재의 그 예전에 고재열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그 인생의 즐거움은 토요일 밤에 샤워하고 고소장 쓰는 거였대. 아니요, 근데 약간 농반 진반하면 저도 이제 박근혜 정권 때 김용민 선수하고 같이 MBC랑 소송전을 워낙 많이 해서 그걸 쭉 보잖아요. 뭐 저는 뭐 따로 대법원까지 가고 이랬는데 그걸 변호사랑 소장 검토하고 자료 이게 하다 보니까 쓸 수 있겠더라고요. 다만 고소장 쓰고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못하는 부분은 법리로 이 논리적 반발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법을 자세하게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는 있어도 고소장을 쓴다든가 뭐 이런 거 쓰는 거는 진짜 몇 번 왔다 갔다 검경을 들락날락 해보니까 이게 쓸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네. 이제 사실과 의견이 뭐가 다른지 그렇죠. 이것만 제대로 보면은 뭐 정말 변호인의 도움 절반은 사실 뭐 도움을 안 구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유죄가 있어 혹은 그 상대방이 어떤 거대 권력이어서 나를 죽이려고 해. 네. 이럴 때는 법률가 도움 없이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좀 만만치 않다. 네. 네. 반드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예. 그냥 뭐 상관없다, 난 깜빡 가련다. 그러면 뭐 마음 편하게 혼자 하세요, 혼자. 근데 아까 반대의 경우를 지금 상정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서 네. 그걸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해서 3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 이러면 사실 그런데 악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혹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뭐 네. 그런 우려가 있고 한데 근데 이거 어차피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굉장히 좀 그 악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재판 과정에서 뭐 지난한 또 여론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 이것 때문에 이 법안을 뭐 막아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그것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언론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마치 이제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이제 위축시키고 언론의 보도할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되기까지의 좀 과정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언론들이 자초한 측면들이 좀 상당히 많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바의 그 상황을 쭉 보면 그러니까 뭐 일례로 쭉 보면은 뭐 결국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뭐 정파적일 수 있는데 뭐 정파적일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왜곡이 너무 좀 지나치게 자행된 측면이 있었고 그동안 또 한쪽 확인 없이 다른 한쪽의 말만 듣고 뭐 특종 욕심에 이제 기사를 써서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이라던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언론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게 막 꼭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연예계라든지 아니면 뭐 그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언론의 행위로 인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도 그쵸. 적지 많아요. 않게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본인들은 지금 뭐 악의적이지 않았다라고 항변할 수 있어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렇게까지 언론 환경을 이끌어온 거는 그들 스스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들은 뭐 하루에 뭐 기사를 막 몇 권씩 써야 되고 뭐 그런 환경에서 뭐 자세하게 팩트 체크를 못했다라고 이제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언론이 그렇게 스스로 환경을 만들었고 언론이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신뢰를 깎아먹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을 두고 뭐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듣고 있는 대중들한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아이고, 야, 니들이 지멋대로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논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0%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게 80%는 뭐 어떤 특정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 부분. 사실 그러니까 뭐, 무한대로 누리고 있잖아요.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매우 유한대로 언론 자유를 누리다가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무한대의 어떤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네. 자기들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공적 규제 조치를 취하려고만 해도 자꾸 언론 탄압한다고 하니까 이제 뉴스 수용자들이 보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게 좀 통하긴 했었어요. 그때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컸으니까. 근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 목소리에 정치권이 화답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아니에요? 나는 그 정청래 의원안이 효력이 없다고 보고요. 도리어 정말 언론 개혁을 하려 한다면은 제가 주말에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광고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광고. 예. 지금 신문 광고, 신문의 수입을 보면은 그 광고 수입이 60%예요. 그리고 협찬 등의 수입이 한 30% 되고 구독 수입, 그러니까 독자들이 네. 신문 요금을 내면서 보는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80대 20이었는데 네. 이 20에서 또 10이 줄었어요. 저는 10도 좀 과장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독료 중에서도 기업 네. 공공기관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보는데 이런 데서 비중이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 다 빼면은 정말 순수 독자 구독료가 집에서 얼마나 보는 될 사람들. 것인가. 예. 저는 이거는 진짜 한번 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실은 신문이 독자의 신뢰를 통해서 존립을 하고 또 계속 어떤 유지가 돼야 하는 건데 한 독자의 기여도가 10%밖에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당연히 그 많이 기여하는 쪽으로 기울지. 그렇죠. 광고, 자본가, 기득권 세력 그들에게 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신문은 그렇게 됐습니다. 한겨레라고 다르지 않아요? 뭐 한겨레가 구독자 비율이 더 높을 것 같죠? 아닙니다. 어디든 다 그래요. 신문도 그렇고 방송 같은 경우. 방송은 뭐 KBS 정도만 수신료를 받지 나머지는 다 광고로 또 협찬으로 컨텐츠 수입으로 운영되잖아요. 컨텐츠 그렇죠. 수입은 또 뭐 어떤 시청자 혹은 수용자, 소비자의 기여도라고 본다 하더라도 방송도 역시 대자본에게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독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컨텐츠를 만들어낼 매체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참 국민 TV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후원자들, 지지자들이 돈을 대서 이 언론사가 운영이 되고 그럼 결국 이 언론사는 이 독자들, 수용자들, 소비자들의 눈치만 보면서 정론 보도를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언론을 시작했다가 싸움만 진탕하고 싸움만 진탕하고 났지 뭐. 네.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그럼요. 우리로서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저기 신문에다가 네. 그 광고를 내려고 그랬었어요. 그 저기 이건희 회장님, 국민 TV는 이건희 회장님 광고 안 받습니다. 이런 광고를 냈었어요. 근데 실어준 신문이 없었어요. 한겨레 경향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경향에서 거부한 이 신문 광고 저기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돈 내고 싣겠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문화일보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화일보 우리는 뭐든지 다 실어준다 이런 식의 얘기 들었어. 그래서 보냈지 연락이 안 와. 네. 예. 철제 올리고 반려당했다. 예, 그래. 뭐든지 다 실어줄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거 결제 올린 선수 겁나 까였겠다. 너 이 새끼 한 걸 알아? 그래서 결국 언론 개혁은요 소비자 주권이 회복돼야 그렇죠. 언론 개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 뭐 언론의 자유 이 말 자체가 우습지만 그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흔든다는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어떤 여러 가지
이 뭐 언론사에 대한 그런 페널티를 만드는 거는 근원적인 해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 그럼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까 어떤 분께서 언론 바로 세웁시다. 코코메디와 함께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예. 한겨레 광고 비중이 30%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한겨레 광고 비중이 30%야. 그럼 나머진 뭐 뭘로? 구독료야? 아, 광고 비중 꽤 높습니다. 꽤 높아요. 뭘 네.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네. 대한민국 그 기성 언론 가운데 음. 광고 비중이 30%인 곳은 한 군데도 존재하지 없어요.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더 이른바 이제 5대 재벌 광고 네. 비중이 더 높아요. 그래요. 근데 다만 음. 비중이 높을 뿐이지 절대적인 액수는 상당히 그러니까 작습니다. 비중은 그렇죠. 높은데 네. 액수는 작아요.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한겨레는 참 너무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독자들이 한겨레에 대해서 존재해서 뭐 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일 제대로 된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네요. 안타깝고. 예. 그래도 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뭐 한겨레의 이제 존재 의미를 볼 수 있는 뭐 기사들이 이제 종종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저는 네. 경향신문이 좀 더 걱정입니다. 네. 솔직히 저도 정상근 동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그래요. 경향신문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요단강 건너간 듯한 네.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김